네, 저희 뒤쪽에도 기자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앞쪽에서 조금 한두 질문을 더 받고 또 뒤쪽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투데이 이유진 기자입니다. 최근 청년층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서 이제 집중 행보를 보이고 계신데 20대 남성 표심 위주로 여가부 폐지, 병사 월급 인상 등을 좀 하면서 여성들은 조금 소외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2030을 타겟으로 해서 그들의 표심을 얻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청년들의 어떤 정상적이고 원만한 그 사회 진입을 위해서 그 양질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그거는 딱 청년층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와 주거와 이런 그 확보를 통해서 사회에 진출한다고, 정상적으로 잘 진출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 모든 세대에 걸쳐서 다 그 필요한 전체 공익에 부합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사병 월급 200만 원, 그 병사 월급 200만 원 말씀을 드린 것도 지금 이 엄혹한 이런 안보 현실 속에서 우리 사회 어느 직역에서나 지속적으로 어떤 뭐 사용자에게 또는 뭐 국가에게 이런 자신의 그 노후물을 제공하는 분들은 다 기본 최저임금 이상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병사들에게만 이걸 예외로 두는 것은 더 이상 국민들이 이거는 상식과 공정에 부합한다고 받아들이지를 않으십니다. 저도 많은 그 병사들과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저희들이 그 생각하는 그 어떤 병역 내의 복지 그런 제도보다 이것을 가장 먼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식이 많이 바뀐 것이죠. 이거는 공정과 상식에 안 맞는다는 것이고 또 국가 재정의 우선순위를 봤을 때에도 결코 이게 뒤로 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여기에 대해서 월급을 더 받게 되는 그 세대만이 아니고 이들의 부모에게도 이것은 안정적으로 자녀들에 대한 어떤 책임감에서 조금이나마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뭐 40, 50 세대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지 딱 그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병역의 의무를 지닌 일부 남성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앞쪽으로 가서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제일 앞자리에 앉아 계신 한국경제 이동훈 기자님이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신문 이동훈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좀 두 가지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면 하나는 최근 방역 패스 관련해가지고 비판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후보님 생각이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시장 중심 철학을 오늘도 발표하셨는데 사실 지금 공약 내용들은 대부분 대규모 재정 정책이나 정부 중심의 어떻게 보면 공약들을 많이 내놓으시고 있습니다. 근데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규제 풀이나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 마중물 투자는 이재명 후보도 오늘 발표를 했는데 과연 이제 기존의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경제 정책과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역 패스 문제는 제가 이런 뭐 의료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지금의 이 방역 패스는 좀 과학적 근거가 저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역학조사를 계속해서 지금 아마 작년에 코로나가 처음 창궐하기 시작할 때는 역학조사를 조금 한 것 같은데 그 후에 이 코로나에 그 확진된 분들을 치료하기 전에 그 과정에서 충분한 역학조사를 하고 그것이 과연 데이터화돼서 그 근거에 기초해서 지금 치료와 방역 정책을 펴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우리가 지하철 같으면은 굉장히 밀집도가 높은데 그 지하철을 이용한 분들이 지하철을 이용했다고 해서 과연 코로나 감염이 그러면 높아졌느냐?
대부분은 경험적으로 느끼기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은 이 감염이나 또 코로나를 퍼뜨릴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마스크를 안 한 경우에는 감염의 그 위험성이 높고요. 그렇다면은 방역 패스를 지하철도 허용을 하는데 마스크를 쓰고 마트에 가서 물건 사는 것을 과연 방역 패스로 해서 생필품을 살려고 하는 그 어떤 기본권을 과연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 대단히 의문이고요. 그러나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뭐 식당이라든가 또는 뭐 노래방이라고 한다면은 뭐 방역 패스를 시행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정부의 전문가들이 주장하면 비전문가인 저로서는 뭐 그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비과학적이라고 반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은 마스크를 쓰고 활동하는 그 공간에 마지막 부스터샷까지 맞지 않았다고 해서 그 출입을 차단하는 것은 대단히 그 과학적 근거가 부실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그 어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위기를 언급했습니다만은 이 민주주의와 제가 말씀드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어느 정도의 기초적인 경제 그 능력과 또 어떤 교육의 그 혜택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시장 경제를 통해서 우리가 공정하게 그 경쟁을 관리하고 반칙 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장의 거래 비용을 떨어뜨려서 시장을 원활하게 아주 역동적으로 만드는 한편 또 시장에 의한 그 분배가 우리 사회에서 결과에 있어서 어떤 그 양극화나 또 취약계층을 낳게 한 경우에는 그분들에 대한 튼튼한 또 이 안전망을 그것이 선별적이든 보편적이든 간에 그런 안전망을 또 구축을 해 놓는 것이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는 이런 사회 안전망에 관련된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시장 경제 체제와 이 양립을 하는 것으로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좀 네. 부족합니까? 네.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된 것 네네. 같습니다. 앞에서 계속 우리 기자님 네. 질문 요청이 있었는데요. 후보님, 저 중앙일보 박태인 기자인데요. 네네. 오늘 그 부동산 정책 발표하셨는데 주로 공급 중심으로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근데 대출 정책, 금융 정책에 대한 말씀은 없으셨던 것 같아서 네네. 앞으로 좀 부동산 금융 정책 대출 규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서 오늘 너무 길게 말씀드리기 뭐해서 제가 그 부분은 오늘 언급 안 했습니다만은 대출에 대해서는 특히 첫 세대, 첫 주택을 장만한다든지 또 청년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출 규제를 좀 대폭 풀어서 LTV 한 80%까지 해줘도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과거에 우리 IMF 때도 보면은 기업 대출보다 가계 대출이 훨씬 덜 부실화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이거 담보 대출이고 하니까 좀 LTV를 좀 높여서 이 부분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하게 하지 않더라도 이런 우리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에 큰 문제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후보님 이 앞쪽에서 오래 좀 기다리고 계신 네. 기자님들이 있는데요. 조금 반대쪽으로 돌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 오마이뉴스 박형광 기자님. 네, 오마이뉴스 박형광입니다. 저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그 공공정책 수가 관련해서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이때 이제 공공정책 수가가 지역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20대 남성을 위한 공약을 많이 발표하셨는데 그 이준석 대표의 세대포 이론에 동의하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혹은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후보님의 선거 전략, 대선거 전략이 뭔지 좀 궁금합니다.
이 공공정책 그 수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그 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은 행위별 수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뭐 병실이 좀 부족하기도 해서 더 음압병실이라든가 음압병동 이런 걸 더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많습니다만은 기존에 있는 그 병원의 시설조차도 충분히 활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병원은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정부가 어떤 공공성의 기초에 그 일정한 요건을 정해 놓으면 거기에 그 요건을 맞춰야만 보험료를 받아갈 수가, 보험금을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병원들은 이런 그 사기업의 차원이 아니고 공공성을, 민간 병원도 공공성을 대단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병원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 운영 주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이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이지 병원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공공병원을 자꾸 줘야 된다고 하는데, 물론 뭐 공공병원도 지어서 그것이 적자를 내지 않고 운영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이런 팬데믹에 대응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시중에 있는 우리 민간 병원들도 응급실을 마련하고 또 중환자실을 마련하고 또 음압병실을 마련해서 늘 대비를 해놓으면 거기에 따른 대가, 이런 정책 수가를 지급을 하면 그런 준비, 소위 이 팬데믹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 수가를 주자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실제로 병실이 있는데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는 게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해서 다른 동동구로는 그런 일은 줄일 수 있다,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팬데믹에 대응할 수 있는 그 의료인들에 대해서 또 어떤 특정 교육 같은 프로그램을 가동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도 정책 수가를 지급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이런 그 인적 물적 그 팬데믹 대응 인프라 구축하는데 도움이 크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역 균형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지방 병원에 보면은 병원은 있고 시설은 있는데 이게 거의 가동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런 팬데믹에 대응하는 인프라로 그런 병원들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지역의 또 의료시설이 또 왕성하게 운영이 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 비수도권 또 이 지역을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과 의료라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